저는 한때 평양의 가장 깊은 곳, 선택받은 자들만 드나든다는 봉화관의 주방에서 칼을 잡던 요리사였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식탁을 책임지는 전속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안은 서로의 숨소리조차 경계해야 하는 차가운 감시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2년을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가족을 살아있게 하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느 날 제 칼끝은 누군가의 음식을 써는 도구가 아니라 제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주방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VIP 식탁에 올라갈 식재료 검수를 위해 국가보위성 간부 둘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맺힌 걸 느끼며 조용히 재료 상태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간부 하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동무, 어젯밤에 준비한 와인 마리네이드 소스, 그거 다시 만들어 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스를 밤새 3번이나 검수받았고 문제없다는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들라고? 이유도 묻지 못한 채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보위성의 명령에 왜라는 질문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주방 뒤쪽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거 어젯밤 누가 건드렸소? 말한 사람은 제 바로 아래 직급의 조리사가 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더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빌려 독을 식탁에 올리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성공하면 저는 반역자로 몰려 사라질 것이었죠. 북한에서 이런 일은 흔합니다. 위에 잘못 보이면 혹은 누군가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이 되면 이유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어제까지 웃으며 일하던 동료가 다음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현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살아남으려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속 요리사가 탈출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고민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는 2가지뿐이었습니다. 지금 죽느냐,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느냐. 그날 밤 저는 주방 끝 창고에 숨어있던 작고 낡은 단말기를 켰습니다. 군수용 비상통신기로 전속 주방 책임자만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했지만 저는 우연히 그 비밀번호를 본 적이 있었죠. 손가락이 떨리는 가운데 저는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할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과거 군복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운전병 출신 친구였고 그는 지금 국경지대에서 차량 배치를 맡고 있었습니다. 나 죽을 것 같다. 하루만, 딱 하루만 도와주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떨어지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준비해라. 그쪽에서 움직이면 나도 죽는다. 통신이 끊기고 주방 창고의 불빛 아래에서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지옥을 벗어난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제 가족이 진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그날 밤 저는 평양 한복판에서의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 차량들의 교대 시점, 경비대의 이동 패턴. 12년 동안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디에 틈이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 탈출 계획을 이미 누군가가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제 목숨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 바로 같은 주방에서 일하던 동료였습니다. 그는 왜 나를 막으려 했을까? 그리고 그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일까? 제 탈출의 첫걸음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의 그림자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의 마지막 불이 꺼지고 복도의 감시병의 발걸음이 멀어질 때 저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적막한 새벽 공기였지만 그 적막 속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틈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동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동료이자 조리 책임자였던 리 과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묵묵한 사람이었지만 보위성 내부에서 그가 누군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일 작업 준비 때문에 냉장실 점검 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제 말을 잘라냈습니다. 이 시간에 갑자기 그의 걸음이 제 쪽으로 다가왔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제가 탈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말했소? 소스가 바뀐 거, 그거 일부러 만든 일이라는 거. 제 목 안에서 무언가가 턱 막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했든 중요하지 않소.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오. 그때 리 과장은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도망치려고 가방을 꾸렸겠소? 그 말에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가 숨겨둔 작은 가방까지 이미 들켜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내가 보위성에 보고하면 동무는 오늘 밤 바로 끌려가오. 그런데 순간 그는 제 바로 옆으로 다가와 입술을 굳게 다지며 말했습니다. 나도 여길 떠날 방법을 찾고 있었소.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경계와 긴장으로 굳어있던 제 몸이 잠시 멈췄습니다. 리 과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봤소. 동무는 항상 묵묵했고 가족을 위해 참았고 아무에게도 잘 보이려 하지 않았소. 이런 사람이라면 함께 도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갑자기 함께 탈출하자는 손을 내미는 사람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라면, 정보를 빼내고 보위성에 넘겨 나를 희생양 삼으려는 계략이라면. 리 과장은 제 표정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동무, 나라고 누굴 믿을 수 있는 줄 아시오? 그러나 지금은 서로 필요하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 머릿속은 빠르게 계산을 돌렸습니다. 만약 내가 그를 밀어내면 그는 바로 보위성에 신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계획은 그 자리에서 끝난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한다면 그가 진심이든 아니든 적어도 지금 당장 신고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조건?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주오. 나 혼자 위험을 감수할 테니. 그들까지는 안 돼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소. 그 짧은 대답 하나가 우리 둘을 공모자로 묶었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평양에서 서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주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벽면도를 펼쳐놓고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탈출 루트는 혼자 빠져나가는 데는 충분했지만 둘이 움직이기엔 위험이 컸습니다. 리 과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 하나 있소. 공식 경비 기록에는 없는 오래된 환기구로 연결된 통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탈출에 대한 열쇠가 될 수도 죽음의 덫이 될 수도 있다. 새벽까지 우리는 속삭이듯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탈출 시간은 단 한 번뿐. 경비대가 순찰을 교대하는 2:40, 2:47, 정확히 7분 사이. 그 7분 안에 우리는 평양의 가장 깊은 감시망을 뚫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날을 전후로 보위성은 내부 첩보팀을 파견해 탈출 모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의심은 이미 주방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7분짜리 자유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포착된 움직임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새벽 1시를 넘긴 시각까지 주방 한 구석에서 작은 휴대용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해 계획을 다듬었다. 리 과장이 말한 비밀 통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경비 교대의 사각지대, 두 정보가 맞물릴 때만 탈출이 가능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 경비대는 2:40에 순찰을 시작하고 보위성 감시조는 2:47분 정각에 다시 건물 내부 체크를 보고한다. 우리는 그 사이에 환기구 통로로 몸을 밀어넣고 60임 너비의 지하혈관 같은 길을 기어서 이동해야 한다. 그 시간 안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통로 입구에서 바로 발각된다. 죽는 것이다. 리 과장은 지도 위에서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말했다. 여기, 이 환기구가 가장 중요하오. 규모가 작아도 성인 2명은 들어갈 수 있어. 대신 소리가 나면 끝이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위생 장갑을 벗으며 손바닥을 보니 땀으로 젖어 있었다. 12년 동안 최고 지도자의 식탁을 지키며 항상 긴장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 적은 없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내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우리는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했다. 출입문 카드키. 주방구역에서 지하 환기구로 이어지는 문은 보이성 등록 카드키가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 내가 가진 것은 단순 요리사용 출입증이었고 리 과장이 가진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 문은 어떻게 연다는 거요? 내가 물었다. 리 과장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동무, 나는 이곳에서 20년을 있었소. 주방 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칼질만 잘해서가 아니오. 그는 조심스럽게 작업용 앞치마 안쪽에서 얇은 철편과 구식전자 해제기를 꺼냈다. 누가 준 것이오? 말할 수 없소. 하지만 나도 오래전부터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도대체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겪었기에 이런 위험한 준비까지 해두었을까?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동기의 분석이 아니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했다. 30이 되자 우리는 주방 조명 아래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다. 평범한 조리복이 아니라 검은색 방한 작업복이었다. 이건 경비대 교대 시간에 섞여도 눈에 띄지 않는 색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왔다. 39리 과장이 손목 시계를 보며 작게 말했다. 이제 움직일 시간이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는 정적이었고 멀리서 경비병들의 교대 준비 소리가 들렸다. 그들도 피곤할 시간대라 가장 방심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소리가 조금이라도 울리면 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지하 통로로 이어지는 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경비병이 아니었다. 보위성 내부 감시팀 소속. 특수요원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무표정한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자. 리 과장이 속삭였다. 왜 저기에 있지? 그는 원래 그 시간대에 그 복도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이건 예외였다. 예외는 곧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특수요원은 뭔가 이상을 감지한 듯 귀에 손을 대고 무전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우리는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폭발할 듯 뛰었다. 우리가 들켰소. 리 과장이 아주 작게 말했다. 아직 아뇨.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특수요원이 천천히 우리 쪽 복도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복도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가 내 피부를 찢는 것처럼 느껴졌다. 리 과장은 손에 쥐고 있던 철편을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으며 중얼거렸다. 보위성 앞에서 싸우면 우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죽소. 그 말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때 특수요원의 무전기에서 갑자기 소리가 흘러나왔다. 북측 출입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즉시 이동하라. 특수요원은 눈살을 찌푸리며 방향을 바꾸고 빠른 걸음으로 복도 끝을 지나쳐갔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 리 과장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지금이요. 지금 아니면 못 나가오. 우리는 곧바로 문 앞으로 달려가 준비해둔 해제기를 꽂았다. 철편이 자물쇠 안에서 틱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문이 아주 조용하게 열렸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뒤쪽 복도에서 또 다른 발걸음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한 명이 아니라 둘. 경비병의 규칙적인 군화 소리였다. 리 과장이 날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시간이 없소. 들어가. 우리는 문틈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그 순간 문이 스르륵 닫혔다. 경비병들의 대화 소리가 문 밖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아까 비상호출 있었지. 무슨 문제래? 모른다. 어쨌든 지금 긴장 상태라더라.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문 하나 사이로 우리는 들키지 않은 채 서 있었다. 그리고 눈앞에는 어둠 속으로 뻗어 있는 좁고 축축한 환기구가 있었다. 저 끝은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는 길인지 죽음으로 떨어지는 길인지조차. 하지만 우리는 선택해야 했다. 뒤로 가면 즉사, 앞으로 가면 희망일 수도 있다. 리 과장이 앞장서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절대 숨도 크게 쉬지 마시오. 우리는 무릎과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차가운 금속 바닥 위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든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금속음이 들렸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 이 통로 어딘가에 우리보다 먼저 있었다. 금속으로 둘러싸인 좁은 환기구는 차갑고 숨이 막힐 만큼 비좁았다.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금속판이 울며 미세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리 과장이 앞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기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의 발 뒤꿈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따랐다. 하지만 그때였다. 우리가 움직일 때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 앞쪽 어둠의 깊은 곳에서 금속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있는 건가? 내가 숨죽여 속삭였다. 리 과장은 멈춰선 채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조심하시오. 이 환기구는 건물 내부 구조상 정비 인원도 거의 오지 않소. 일반 병사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소. 그렇다면 더 이상했다. 누군가 이 안에 있다는 건 우리와 같은 목적 탈출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도주를 막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라는 뜻이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리 과장이 조심스럽게 휴대용 라이트를 손바닥으로 가린 채 아주 약하게 불을 비췄다. 불빛은 겨우 이 3미터 앞까지만 닿았고 그 너머는 여전히 짙은 어둠이었다. 우리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다. 금속 바닥에 팔꿈치가 닿을 때마다 전해지는 싸늘한 진동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중간에 한 번은 통로 위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경비병의 군화가 환기 덮개 위를 지나가는 소리였다. 둘 다 숨을 멈춘 채 10초, 20초, 30초를 버텼다. 그 30초가 마치 30년 같았다. 통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리 과장이 작은 속삭임으로 말했다. 왼쪽은 정화실 쪽이요. 오른쪽은 폐기창고 쪽이지. 둘 중 어느 쪽이 더 안전합니까? 그는 잠시 고민한 뒤 말했다. 정화실 쪽은 공조팬 소음 때문에 감시가 어렵지만 문제는 팬이 켜져 있으면 몸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 그 말에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폐기창고 쪽은 어떨까? 폐기창고는 그쪽은 사람의 접근이 거의 없소. 대신 보위성 감시조의 순찰 루트가 가끔 겹칠 수 있지. 둘 다 위험했다. 그러나 최소한 목숨을 걸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였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리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오른쪽 통로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이었다. 왼쪽 통로 깊은 곳에서 금속이 울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분명했다. 누군가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숨이 턱 막혀왔다. 들었소? 리 과장은 얼굴이 굳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 같군. 우리는 속도를 높였다. 금속판이 조금씩 울렸지만 이제는 그런 소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뒤에서 나는 기척은 점점 가깝고 또렷해졌다. 기계가 긁히는 소리처럼 규칙적이지 않았다. 사람이었다. 누군가가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통로 끝에 그리드형 환기 덮개가 보이자 리 과장이 손전등을 끄며 속삭였다. 조심하시오. 여기서 내려가면 폐기창고 천장입니다. 리 과장이 쇠덮개의 나사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덮개가 흔들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다. 그때 뒤쪽에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누구요? 나는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고 분명한 북한 억양이었다. 적어도 보위성 요원은 아니었다. 그러나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탈출자이거나 혹은 절망 끝에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또 다른 추적자. 리 과장은 나사를 마지막까지 풀어내며 말했다. 말 걸지 마시오. 움직이는 게 먼저요. 환기 덮개가 철컥하고 열리며 아래쪽 어둠이 드러났다. 폐기창고 특유의 냄새, 습기와 녹, 먼지가 뒤섞인 텁텁한 공기가 올라왔다. 내려가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래로 몸을 던졌다. 높지 않아서 충격은 컸지만 땅에 굴러 충격을 흡수했다. 리 과장도 바로 뒤따라 내려왔다. 그는 덮개를 닫으려고 했지만 덮개를 닫기 전에 위쪽에서 손이 하나 튀어나와 잡아채려는 듯 움직였다. 리 과장이 비명을 삼킨 채 덮개를 힘껏 밀어 올렸다. 덮개는 다시 닫혔고 잠금쇠가 걸리며 찰칵하고 잠겼다. 우리는 그 아래에서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앉아 있었다. 리 과장은 손등에 피가 맺힌 것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더 빨리 움직여야 하오. 그 사람도 탈출 중일지 아니면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지 모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폐기창고 출구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지만 그 어둠 너머에는 우리가 향해야 할 유일한 길, 자유로 연결되는 국경을 향한 첫걸음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몰랐다. 지금 이 폐기창고에서부터 감시조의 골격 구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입한 이 구역은 탈출 루트를 쫓는 감시전담팀의 대기 장소였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누군가가 무전기로 속삭이고 있었다. 목표 2, 폐기구역 진입. 추적 시작한다. 폐기창고의 공기는 무겁고 눅눅했다. 녹슨 금속들의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가운데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귀를 기울였다. 환기구 덮개 너머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는 못했다.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밀려왔다. 리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내야 하오. 폐기창고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은 감시 조도가 낮지만 대신 보위성 순찰조가 불규칙하게 지나가오. 나는 바닥을 스치는 듯한 작은 소음조차 의식하며 말했다. 이 근처에 감시 카메라는 없습니까? 있소. 하지만 오래된 모델이라 각도와 시야에 제한이 있소. 그런 점 때문에 내가 이 루트를 선택한 것이지. 폐기창고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거대한 금속 드럼통, 낡은 가구, 버려진 전선 더미들이 복잡하게 쌓여 있어 몸을 숨길 만한 곳은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도망칠 길 또한 더 헷갈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리 과장이 손바닥을 들어 내 어깨를 막았다. 잠깐. 그는 한쪽 벽면 위에 달린 카메라의 회전 패턴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카메라는 6초 간격으로 좌우를 스캔하고 있었고 중간에 2초가량의 고정 구간이 있었다. 지금이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몸을 낮추고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미끄러졌다. 카메라가 다시 돌아오기 전 우리는 금속 드럼 뒤에 몸을 숨겼다. 숨을 고르는 찰나 어둠 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폐기창고 반대편에서 금속을 긁는 듯한 낮은 마찰음. 나는 속삭였다. 또 누굽니까? 리 과장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우리가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움직였소. 우리는 드럼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자세를 낮추었다. 그때 폐기창고 천장의 환기구 일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우리가 빠져나온 그 환기구가 아닌 더 위쪽의 다른 통로에서 지금 막 내려오려 하고 있었다. 보위성인가? 아직 단정하지 마시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더 쓰면 그들이 먼저 움직일 것이오. 우리는 폐기창고 출구 방향으로 기어가듯 움직였다. 작은 조명도 없고 공기 중 먼지가 움직일 때마다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출구문 바로 앞에 있는 노란 경고등. 그 희미한 빛을 우리는 따라갔다. 조심스럽게 문틈에 귀를 대자 복도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폐기구역에 누가 들어왔다고? 기록에는 없는데? 위에서 명령 떨어졌다. 내부자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래. 그 말에 내 심장이 맺힐 뻔했다. 우리의 탈출은 이미 감시망에 포착된 것이다. 그들이 찾는 내부자가 바로 우리였다. 리 과장은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이며 속삭였다. 2명. 지금 문 바로 앞. 그럼 어떻게? 그는 짧게 대답했다. 우회로가 있어. 그리고 그는 폐기창고 오른쪽에 쌓인 드럼통 사이에 좁은 틈을 가리켰다. 저 안쪽에 작은 점검구가 있어.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몇 년 전에 직접 열어본 적이 있어.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드럼 사이로 몸을 넣었다.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옷자락을 손으로 눌러 고정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점검구는 허리를 굽혀야 겨우 들어갈 정도로 작았다. 리 과장이 먼저 덮개를 밀어 열었다. 먼지가 쏟아졌다.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이어집니까? 지하 보일러실이요. 그곳은 순찰이 거의 없지만 열기가 심하고 내부 소음 때문에 대화도 어렵소. 그는 먼저 들어갔고 나는 뒤를 따랐다. 몸을 반쯤 밀어 넣었을 때 폐기창고 문이 갑자기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갑작스러운 발소리, 강한 손전등, 빛이 드럼통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들어온 것이다. 2명도 아닌 3명. 보위성 특수 추적조였다. 안에 누가 있는 게 확실하네. 흔적이 있다. 환기구에서 내려왔다고 했지. 그러면 이 주변 어딘가에 있어. 리 과장이 나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빨리 들어오시오. 지금 안 들어오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전등 빛이 우리가 있던 방향을 완전히 비추었다. 저기다. 움직였다. 폐기드럼 뒤쪽. 심장이 귀를 찢는 듯 뛰곤 했다. 나는 남은 힘을 짜내어 점검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리 과장이 급하게 덮개를 닫았다. 바로 그 순간 드럼통을 밀어버리는 소리, 군화 소리가 몰려오는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우리는 점검구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숨을 삼켰다. 덮개 바로 위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방금 소리 났어. 이 아래다. 여긴 폐쇄된 구역인데? 그렇다면 더 확실하군. 도주 흔적이 여기로 이어졌어. 리 과장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작은 입술 움직임으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시간이 없소. 점검구 깊숙한 곳으로 이어진 어둠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통로였다. 그리고 그 길은 곧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한 위험한 지하 미로였다. 지금 이 순간 보위성 추적조는 우리와 단 20cm 철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점검구의 안쪽은 거의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좁았다. 축축한 흙 냄새와 뜨거운 보일러 열기가 섞여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우리는 허리를 굽히고 무릎으로 바닥을 밀며 겨우 앞으로 전진했다. 통로는 인간이 지나가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니었다. 원래는 배선 점검과 배기 파이프 수리를 위한 공간이었지만 리 과장은 이곳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뒤에서는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 아래 뭔가 있다. 덮개를 뜯어 추적조가 점검구 바로 위를 짚고 있었다. 우리를 찾기 위해 드럼통을 치우고 금속판을 하나씩 두드리며 기척을 헨고 있었다. 리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전진만 하오. 뒤를 보면 잡히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그조차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통로는 점점 더 뜨거워졌다. 철관들이 바닥과 벽을 따라 얽혀 있었고 그 안으로 뜨거운 증기가 지나갈 때마다 금속이 딱딱 소리를 내며 수축했다. 손을 잘못 대면 화상을 입을 위험도 있었다. 그때 위쪽에서 금속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여기다. 이 밑으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 조명 비춰. 어딘가로 이어진다. 우리의 마지막 숨통 같은 은신처가 들켜버린 것이다. 리 과장은 잠시 멈춰 뒤를 향해 낮게 말했다. 빨리 가시오. 30초 뒤면 이 통로로도 내려올 것이오. 그쪽이 탈출로 맞습니까? 맞소. 나는 이 길을 알고 있소. 예전에 보일러실 수리를 지휘한 적이 있었소. 우리는 더 빠르게 기어갔다. 통로가 길게 이어지는 줄 알았지만 몇 미터 지나자 갑자기 아래쪽으로 경사가 급격히 떨어졌다. 리 과장이 속삭였다. 여기 조심하시오. 미끄러지면 크게 다칠 수 있소.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위에서 손전등 빛이 점검구 내부를 비추기 시작했다. 저기 있다. 2명이야. 도망간다. 내려가. 그들의 군화가 철판을 딛는 소리가 귀를 때렸다. 우리는 주저할 시간조차 없었다. 리 과장이 결단을 내렸다. 미끄러지시오. 어차피 잡히느니 다치고라도 내려가는 게 낫소. 그 말과 함께 그는 몸을 기울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같은 방향으로 몸을 밀었다. 통로 바닥이 미끄럽게 기울어져 있었고 우리는 마치 금속 미끄럼틀을 타듯 아래로 빠르게 떨어졌다. 손을 뻗어 잡을 곳도 없고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몸이 금속에 부딪히며 아픔이 밀려왔고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위쪽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빨리 내려가. 놓친다. 우리가 떨어지고 있는 동안 추적조는 이미 통로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친 군화 소리가 울렸다. 추적은 이제 완전히 시작된 것이다. 경사는 12, 13m 정도 이어졌고 끝부분에서 우리는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충격으로 호흡이 끊길 듯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리 과장이 손목을 붙잡아 끌어올렸다. 일어나오! 여기는 보일러실 바로 위다. 더 내려가야 하오. 나는 통증을 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둥근 철문, 녹슨 배관, 그리고 아래층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었다. 사다리 아래에서는 진동 같은 소음이 들렸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사다리로 내려가려는 순간 위쪽 통로에서 강한 손전등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그림자까지 보일 정도였다. 보인다. 빨리 내려가. 저 둘이 국경으로 향하는 루트를 알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절대 놓치지 마라.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떼칠 뻔했다. 국경으로 향하는 루트. 그들은 이미 우리가 어디로 가려 하는지 알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이건 국가가 직접 나선 체포작전이었다.
리 과장이 사다리를 가리키며 외쳤다. 서둘러. 이 아래는 소음 때문에 대화도 안 들리오. 추적도 느려질 것이오. 우리는 사다리를 타고 거친 열기 속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쇳덩어리가 뜨거워 손바닥이 데일 듯 했지만 놓칠 수는 없었다. 사다리 끝에 도달했을 때 아래쪽에서 뜨거운 증기가 거세게 뿜어나왔다. 이 길이 맞습니까? 내 질문에 리 과장은 얼굴을 굳히며 말했다. 맞소. 하지만 문제는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가 내려온 통로 위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다. 금속을 전부 관통하는 실탄이었다. 추적조는 이제 살아서 잡을 생각이 없었다. 리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제부터는 진짜 사지에 들어가는 셈이요. 살아서 나가려면 앞으로 단 한 번도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지하의 열기 속 숨이 끊어질 듯한 보일러실 미로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금속판이 깨지는 소리가 겹쳤다. 그들은 우리 바로 뒤까지 내려오고 있었다. 지하 보일러실은 뜨겁고 어둡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대한 미로였다. 거대한 파이프들이 천장과 바닥을 따라 얽혀 있었고 압력 밸브가 일정한 간격으로 칙칙하며 금소금을 뿜어냈다. 그 소음은 우리가 서로의 숨소리조차 듣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음 덕분에 추적조의 위치도 우리가 내는 작은 발소리도 모두 뒤섞여 있었다. 리 과장이 손짓으로 앞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말은 통하지 않았다. 열기와 소음, 그리고 긴장감 탓에 입을 열면 숨이 바로 막혔다. 우리는 바닥에 낮게 붙어 움직였다. 폐기 창고보다 훨씬 넓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더 컸다. 곳곳에는 고온 증기가 분출되는 파이프가 있었고 잘못 발을 디디면 그대로 화상을 입을 수 있었다. 나는 한순간 귓가에 울리는 금소금에 움찔했다. 탕! 총성이었다. 지하에서 총을 쏜 건 이제 경고가 아니라 진짜 사살 명령이라는 뜻이었다. 리 과장은 뒤쪽을 보며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걱정 말라는 듯한 눈빛, 그 표정을 보며 잠시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력의 한계를 넘고 있었다. 보일러실 끝부분에 다다르자 땅이 흔들리듯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리 과장이 금속 사다리를 가리켰다. 그 사다리는 좁은 환기 굴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그 작은 굴은 마치 동물의 굴처럼 구불구불했고 사람 한 명이 겨우 기어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다. 리 과장은 손짓으로 사다리를 먼저 오르라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먼저 가시오. 그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미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리 과장이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뒤를 따라 바짝 붙었다. 그 순간 위쪽에서 떨어지는 파편 소리. 추적조가 보일러실로 내려온 것이다. 그들의 무거운 군화 소리가 금속 바닥에서 울렸다. 손전등 빛이 사방을 휘저었다. 어둠 속에서 그 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쩍였다. 저쪽이다. 밸브 쪽의 흔적. 2명이야. 아주 가까워. 우리는 사다리를 거의 기어오르다시피 하면서 위쪽 환기 굴 안으로 몸을 숨겼다. 굴 입구는 좁고 벽면은 녹슬어 있었다. 배관 진동이 그대로 몸에 와닿았다. 그러나 바로 그 좁음이 오히려 우리를 살렸다. 입구에 몸을 완전히 숨기자 바로 아래에서 손전등이 사다리 근처를 비추며 지나갔다. 한 명이 사다리를 발끝으로 차며 말했다. 여기다. 올라갔다. 굴로 들어간 건가? 맞아. 하지만 이 굴은 구조가 복잡하다. 둘로 갈라져. 갈라지면 둘 중 하나는 막다른 길이지. 추적조가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금속이 삐걱거리며 울렸다. 우리는 숨을 멈추었다. 단 1뼘 아래에서 그들은 우리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리 과장은 뒤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지금부터 달려야 한다. 그는 굴 안에서 네 발로 기어가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뒤따라 손바닥이 까지는 것도 있고 배관의 뜨거움도 있고 몸을 밀었다. 굴은 미친 듯이 좁고 끝없이 이어졌다. 한 번은 몸이 끼일 뻔했고 또 한 번은 손이 미끄러져 금속에 부딪혀 소리가 났다. 그때 뒤에서 추적조가 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의 숨소리는 가쁘고 욕설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금속 위를 기어오는 특유의 찰칵찰칵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우리는 거의 네 발 짐승처럼 달리고 있었다. 굴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갈림길이 나타났다. 왼쪽은 좁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굴, 오른쪽은 더 넓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굴. 리 과장은 갈림길 앞에서 1초도 고민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위로 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니요. 위쪽 굴은 막다른 곳이요. 난 이 구조를 알고 있어.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나는 거짓이 스친 것을 분명히 보았다. 왜 지금? 왜 굳이 아래쪽으로? 그가 말한 것 중 뭐가 진짜이고 뭐가 거짓일까? 추적조가 점점 가까워졌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결국 리 과장을 따라 아래쪽으로 기어갔다. 굴이 끝도 없이 아래로 향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굴 끝에서 우리는 바닥에 떨어졌다. 정신이 잠시 아득해졌다. 눈을 뜨자 우리는 거대한 지하 배수 통로에 도착해 있었다. 천장이 높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곳은 군사용 비상 배수로 기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리 과장은 이 길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길은 단순한 탈출 루트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물었다. 리 과장, 당신은 왜 이 길을 알고 있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울리는 물결 소리 쪽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제부터 만나게 될 사람들 때문이요. 지하 배수 통로는 거대한 동굴 같았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지고 발 아래로는 얕은 물이 흐르며 우리의 발자국을 삼켜냈다. 어둠은 깊었지만 그 어둠 속엔 분명 흐름이 있었다. 어디론가 연결되는 길이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나는 통로가 주는 압도적인 위협보다 바로 옆에서 숨을 몰아쉬고 있는 리 과장의 이상한 반응이 더 신경 쓰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피하려 했던 곳으로 다시 끌려온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이 길을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소? 리 과장은 대답을 회피하려는 듯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곳은 보위성의 지하 비공식 루트요. 지도에도 없고 일반 군부대도 모르는 길이요. 나도 오래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소.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우연히?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묻기 전에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흔들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누군가 있다. 리 과장은 내 팔을 잡아 억누르듯 속삭였다. 함부로 움직이지 마시오. 이곳은 우리가 아는 군인만 지나는 곳이 아니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걸음소리가 다가왔다. 군인의 장화도 보위성의 군화도 아닌 낮고 무거운 발소리. 마치 오랫동안 지하에서 생활한 듯한 끌리듯 움직이는 발걸음. 나는 심장 박동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다. 그 실루엣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물결을 가르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나직하게 흘러나왔다. 누구요? 말투는 조심스러웠다. 경계하되 공격적인 느낌은 아니었다. 리 과장은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다. 우리도 도망 중이오. 어둠 속의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 당신들도 쫓기는 사람이란 뜻이겠지. 빛이 조금 더 가까워지자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말랐고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으며 눈에는 깊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옷은 지저분했지만 군용 내피였다. 마치 지하에서 오랫동안 숨어 지낸 사람처럼. 그는 우리를 뚫어지게 보았다. 보위성 놈들이요? 아니요. 리 과장이 즉답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국경으로 가려는 사람들이요. 그 말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경계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픔으로. 나도 그랬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여기로 처음 온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소.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다. 이 통로는 국경까지 이어지지 않소. 하지만 국경 근처까지는 갈 수 있소. 리 과장은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나는 그 표정을 미세하게 읽었다. 그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러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다. 나는 물었다. 근처까지 간다는 게 무슨 뜻이오? 지하에 숨어 살던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여기 끝에 있는 배수문을 지나면 버려진 옛 탄약고가 나오오.
그 탄약고를 지나면 강으로 이어지는 환기 갱도가 있지. 나는 숨을 삼켰다. 강 바로 압록강의 지류를 의미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면 그 갱도를 통해 강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능하오. 하지만 그는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길은 나 같은 놈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택하는 길이오.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왜요? 그는 천천히 손전등을 들어 갱도 아래쪽을 비추었다. 물살이 거세고 깊었다. 그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곳은 물속에서 살아야 할지 죽어야 할지를 운이 결정하는 길이오. 리 과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길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끝내기도 전에 뒤쪽 통로 깊은 곳에서 군화 소리와 금속 울림이 동시에 울렸다. 추적조가 이 지하 공간의 위치를 파악한 것이다.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늦었소. 그놈들이 내려온다. 리 과장이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선택해야 하오. 위험한 길이라도 앞으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붙잡히느냐. 나는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오. 그때 지하 통로 전체가 울릴 정도로 큰 외침이 들려왔다. 발소리 들린다. 바로 앞이다. 잡아라. 우리는 지하의 어둠 속으로 물살이 일렁이는 갱도 쪽으로 뛰어들었다. 생존을 향해, 그리고 단 한 번의 가능성을 향해. 우리가 지하 갱도 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뒤에서 울리는 군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단순한 추격이 아니었다. 그들의 발걸음엔 확신이 있었고 목표를 이미 시야에 두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속도가 느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끝이었기 때문이다. 앞서갔던 지하 남자가 손짓을 했다. 저기요. 저기 배수문을 지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철제 배수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옛 군사기지 특유의 냄새가 풍겼다. 리 과장은 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당겼다.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친 겁니까? 내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지하 남자가 옆에 수동 레버를 가리켰다. 저걸 돌려야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레버는 녹이 슬어 있었고 누군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듯 굳어 있었다. 힘으로 억지로 돌리려면 최소 두 사람이 동시에 몸 전체로 밀어야 했다. 그리고 그 작업에는 최소 10초가 필요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에겐 10초가 아니라 단 3초도 없었다. 빨리! 리 과장이 레버에 몸을 붙이고 온몸으로 비틀기 시작했다. 나는 반대쪽에서 힘을 더했다. 녹슨 금속이 미세하게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탕! 총성이 배수 통로 전체에 울렸다. 총알이 벽을 튕기며 스파크를 튀겼다. 추적조가 시야를 확보한 것이다. 그놈들 저기다! 잡아! 우리는 숨이 턱에 걸린 채 레버를 돌렸다. 금속이 마침내 뚝 하고 풀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물 냄새와 차가운 바람이 밀려왔다. 지하 남자가 소리쳤다. 들어가시오. 빨리! 우리는 철문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러나 리 과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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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사격, 불꽃이 튀며 문 옆 콘크리트가 깨져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리 과장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는 몸을 숙이며 문 안쪽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리고 지하 남자가 바깥쪽에서 배수문을 밀어 닫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로 바깥에서 보위성 추적조가 문을 발로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문 열어. 안에 있다. 폭약 가져와. 폭약. 그 말에 우리 셋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지하 남자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 문은 오래됐지만 폭약이면 충분히 박살날 것이오. 시간이 얼마 없소. 리 과장이 물었다. 이 길 끝이 강으로 연결된다 했지 않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강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물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야 하오. 몸을 깊이 물에 담그고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위쪽 감시 장비에 걸리면 그대로 들킵니다. 상황은 절박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었다. 지하 남자는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이오. 나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뭐요? 그는 눈을 돌리고 중얼거렸다. 물길 아래에 깊은 와류가 있소. 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소. 나도 이곳에서 동료를 잃었소.
숨이 막혔다. 강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인데 그 길이 사람을 삼켜버릴 위험한 소용돌이로 이어진다니. 그때 콰앙 뒤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배수문이 흔들리고 먼지가 통로 전체에 퍼졌다. 보이성이 폭약을 터트린 것이다. 두 번째 장전에 이번엔 문짝을 날려버려. 남자가 소리쳤다. 지금 가야 합니다. 그 와류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만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을지는 나도 장담 못하오. 리 과장은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가야 하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배수 통로 아래로 이어진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물 흐르는 소리가 가까워지고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또 한 번의 폭발이 울렸다. 그리고 철문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추적조의 손전등, 빛이 어둠을 뚫고 번쩍였다. 그들은 이제 단 수십 미터 뒤까지 다가왔다. 지하 남자가 외쳤다. 뛰어! 마지막 길이오! 우리는 강으로 이어지는 지하 물길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기 시작했다. 물이 발목을 적시고 바닥이 미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굉음처럼 들려오는 거센 물살의 소리. 강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지하 배수구. 그러나 그 물소리 아래 또 하나의 소리가 있었다. 쿠웅. 규칙적이지 않은 진동. 바위가 울리는 듯한 낮은 공명이었다. 지하 남자는 외쳤다. 와류다. 조심하시오. 이걸 잘못 넘으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들려오는 군화 소리가 물길을 따라 울렸다. 추적조는 이미 시야 안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강으로 뛰어들어 살아남든지 아니면 사라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거센 물살의 굉음은 지하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들이쉬는 듯한 깊고 요동치는 소리. 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섰다. 멈추지 않으면 죽고 멈추면 더 빨리 죽는 상황이었지만 그 물의 힘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삼키기에 충분한 공포였다. 지하 남자는 손전등을 강물 쪽으로 비추며 외쳤다. 와류는 가운데가 아니라 오른쪽 아래에서 형성됩니다. 물살을 타고 왼쪽 벽을 붙어서 내려가야 합니다. 절대로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 통로에서 추적조의 손전등 빛이 우리 등을 비추었다. 그들의 군화 소리가 물길을 강하게 울렸다. 적이다. 3명이다. 사살 명령이다. 쏴!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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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이 물 위에서 여러 번 반사되어 울렸다. 총알이 물줄기를 갈라 튀어오르고 벽을 관통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리 과장이 소리쳤다. 지금이요. 뛰시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강물 쪽으로 몸을 던졌다. 지하 남자도 뒤따라 뛰어들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추적조의 한 요원이 이미 총구를 내게 겨누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나는 두 다리를 힘껏 굴러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거센 냉기, 폭발하듯 몸을 감싸는 물, 상상 이상의 힘. 순간 물이 내 몸을 아래로 끌어당겼다. 나는 팔을 휘저으며 버텼지만 물살은 방향감을 빼앗아갔다.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도 어려웠다. 숨이 턱에 차올랐다. 강물이 폐 안으로 밀려들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리 과장이었다. 물속에서도 그의 표정은 손전등이 번지는 빛에 잠시 보였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왼쪽으로 벽 붙으시오. 나는 마지막 힘을 모아 몸을 왼쪽 벽 쪽으로 밀었다. 거기엔 강물의 회오리보다 약한 흐름이 있었다. 그러나 지하 남자가 소리쳤다. 잡으시오. 손 놓치면. 하지만 그 순간 물살이 갑자기 바뀌었다. 리 과장의 몸이 아래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과장님. 내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물살에 삼켜졌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두 손 사이의 물은 너무 멀었다. 와류의 힘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강했다. 지하 남자가 외쳤다. 그쪽은 위험하오. 돌아오시오. 그러나 나는 리 과장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살리기 위해 길을 알려줬고 나와 함께 죽음을 넘어서려 했다. 나는 그를 향해 팔을 뻗었다. 단 몇 센티미터만 닿으면 될 것 같았다. 그런데 리 과장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돌아가. 살아서 가오. 그 순간
와류가 그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그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고 4초 후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울음인지 물인지 모를 뜨거움에 두 눈이 타올랐다. 그러나 지하 남자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지금 멈추면 우리도 죽소. 움직여요. 우리는 벽면을 타고 흐르는 약한 물살을 이용해 조금씩 앞으로 이동했다. 물 흐름이 약해지는 지점이 나타났고 곧 머리 위쪽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저기요, 출구입니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수면 위로 몸을 밀어 올렸다. 눈앞에 나타난 건 지하강에서 밖으로 연결되는 좁은 배수구 출구였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처음 마주한 바깥 세계였다. 우리는 배수구 틈을 밀고 나와 얕은 강가로 몸을 던졌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었다. 하늘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지하 남자는 무릎을 꿇은 채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살았소. 끝까지 온 것이오. 나는 뒤를 돌아 강물을 바라보았다. 리 과장이 사라진 그 지하의 소용돌이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미안하오. 반드시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말하겠소. 지하 남자가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가 아니오. 국경까지는 아직 멀지만 이제 감시의 눈은 피했소.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폐 속 깊숙이 그 자유의 냄새를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내 발걸음은 평양의 지옥을 벗어나 진짜 자유로 향하는 첫 땅을 밟았다. 리 과장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눈빛은 내 삶을 끌어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해방된 것이다.